사기꾼한테 속아본 적 있으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몸매 끝내주는 남자. 그것도 모자라 S대 출신의 유명한 로펌의 막내 변호사한테 홀라당 넘어간 저의 옛날 제자 이야기입니다. 꺼내기도 전에 한숨부터 새나오네요. 제자 역시 아주 전형적으로 속아 넘어갔는데요. 혹시 몰라 젊은 여성분들 참고하시라고 여자 등쳐먹는 놈들 특징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가해자들은 대개 타고난 외모와 세련된 화술로 포장되어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합니다. 펀치란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잘 빠진 몸매, 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할 만한 꽃미남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잘생긴 얼굴, 그리고 듣는 이의 가슴을 단숨에 녹아내리게 하는 중저음의 달콤한 목소리까지. 이들은 단순히 신체적 매력을 넘어 지적인 대화와 세심한 배려로 상대를 현혹하며 완벽한 이상형의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그들은 여자의 감정선을 먼저 장악하죠. 깊은 신뢰를 쌓은 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15년도 더 된 옛날 제자에게서 온 장문의 메일 한 통. 평범한 안부나 조언 요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경수진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원장님 학원에 6년을 다녔어요. 원장님 덕분에 수시 합격했고요. 기억하시죠? 그때도 원장님이 제게 늘 용기를 주시고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사실 원장님 소식은 문영이한테서 들었어요. 학원가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상담과 강연 봉사를 하신다고요. 역시 원장님다워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원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큰 일을 겪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혼자서 이 끔찍한 일을 감당하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선뜻 털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조차 제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보란듯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왔으니까요. 현재 저는 두 번째 직장에서 AI 관련 부서의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IT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에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또한 미래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라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연봉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이라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덕분에 부모님께 매달 넉넉한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일에 대한 만족도도 아주 높아요. 주변 친구들은 저를 골드미스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르곤 하죠.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커리어를 쌓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원장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깊은 공허함이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죠. 35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번듯한 직장과 안락한 원룸 오피스텔 말고는 제 삶에 이렇다 할 변화나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요. 주중에는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가끔 모이는 게 전부죠. 반복되는 업무와 퇴근 후 홀로 보내는 시간. 때로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뒤로하고 불 꺼진 원룸에 들어설 때마다 저의 성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시끌벅적하게 수다를 떨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헤어져 돌아서면 다시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은 저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늘 느끼죠. 이대로 괜찮을까?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설렘은 언제쯤 찾아올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저는 알게 모르게 그런 변화와 설렘에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경리단길의 한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브런치 모임을 하고 있었죠.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과 작은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늘어선 카페와 레스토랑들. 이국적인 분위기의 경리단길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햇살 좋은 테라스 자리에 앉아 친구들은 각자의 일상과 연애담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잠시 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시끌벅적하게 수다를 떨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림자처럼 불쑥 다가온 낯선 남자가 예고 없이 제 앞에 멈춰 서더니 저를 향해 싱긋 미소를 지으며 번따를 시도하는 겁니다. 번따 아세요? 혹시 몰라 설명드릴게요. 호감 가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거나 받는 행위를 번따라고 해요.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가 건넨 명함 한 장이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제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죠. 훤칠한 키는 180이 훌쩍 넘어 보였고 몸매에 맞춰 완벽하게 재단된 듯한 다크 네이비 컬러의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방금 패션 화보 촬영을 마치고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명한 이목구비에 오뚝한 콧날, 부드럽게 싹 올라간 입꼬리는 전형적인 꽃미남 아이돌의 모습이었죠.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절제된 세련미가 느껴졌고요. 말할 때는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귓가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무언가 깊은 사연을 담은 듯한 기운이 느껴졌죠.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조차도 순간 그에게 단숨에 홀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친구들 가운데 외모 면에서 가장 평범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해왔죠. 저보다 훨씬 예쁘고 말도 재치있게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하필 저에게만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가다니 내가 뭐라고? 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렇듯 이상형 같은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왔죠. 평소 무미건조하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듯한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친구들과 저는 한동안 그의 외모와 매너,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지루하던 현실에 갑자기 튀어나온 환상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명함에는 조행강 로펌 변호사 윤선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그제야 친구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오늘 로또 맞았다. 세상에 키 크고 잘생긴 것도 모자라 젊은 나이에 조행강 로펌 변호사라니? 완벽 그 자체잖아. 아이 배 아파? 진짜 배 아파서 미치겠다. 경수진 부럽다. 연애 세포 다 죽었다고 난리더니 때맞춰 이런 일이 다 생기냐? 이제 골드미스 생활 청산하고 꽃길만 걷는 거야? 낄낄 깔깔거리며 제 어깨를 두들기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 속에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설렘과 함께 잊고 살았던 연애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울렸죠. 저는 이성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판단이 주를 이루는 AI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 나이 벌써 35인데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저 완벽한 남자가 왜 굳이 나에게? 그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죠. 사회생활을 하며 익힌 너무 완벽한 것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어렴풋한 경험칙도 작용했습니다. 오랜 연애 공백으로 연애 감각이 무뎌진 탓일까요? 아니면 본래 조심성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 탓일까요? 그의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모습의 설렘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일까? 아니면 나만의 착각일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작은 기대감과 함께 경계심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문영이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지그시 보며 물었습니다. 문영이는 원장님 학원에 같이 다닐 때부터 절친인 거 아시죠? 똑 부러지고 매사에 신중하며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성격이 저와는 참 달랐죠. 제가 고민에 빠져 멈칫하고 있을 때 그녀는 늘 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로 저 남자한테 연락할 거야? 저는 머뭇거리다가 답했죠. 아니, 꼭 해야 하는 거야? 꼭 선수 같아. 솔직히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저는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제 안에 이성적인 스스로가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인정했죠. 문영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죠. 그래?
정말 안 할 거야? 너 평생 저런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문영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재차 확인하듯 물었죠. 그 말에는 묘한 유혹과 함께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강한 충고가 담겨 있었죠. 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영아, 난 아무래도 꺼림칙해.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내 평화로운 일상에 괜한 혼란을 가져오고 싶지 않아. 저는 스스로를 방어하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안 할 거야? 라는 문영이의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후회가 밀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문영이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 제 손에 쥐어 있던 명함을 휙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하고 거침없었습니다. 그럼 이 명함 놔줘. 내가 안 할 거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남자를 그냥 흘려보내는 건 죄악이야, 죄악. 이 언니가 먼저 알아보고 너한테 제대로 소개할게. 어쨌거나 격리단길에서 고교 동창들과 보낸 그 행복했던 시간은 그 어떤 평범한 주말보다도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각인되었죠. 지루하고 건조하기만 했던 제 일상에 한 줄기 강한 빛을 쏘아 올린 듯한 비타민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번단한 번호는 문영이한테 뺏겼지만 아니 줬지만 명함 받던 순간의 짜릿함과 묘한 기대감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 남자의 등장은 잠잠했던 제 마음의 호수의 돌멩이가 아닌 마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듯한 파장을 일으켰고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과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문의 메일을 읽다가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6년 동안 지켜봤던 제자 경수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등장한 조행강 로펌 변호사 윤선우와의 극적인 만남. 수진의 그나마 이성적인 경계심과 친구 문영의 적극적인 오지랖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잠깐 저는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원장님,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어요. 문영이한테 명함을 줬던 게 후회됐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며칠을 보냈죠. 한편으로는 꿈같은 남자와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쌓아온 이성적인 벽과 너무 완벽한 것은 의심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경고가 충돌하며 마음이 시끄러웠죠. 며칠 뒤 문영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직장에서 치열하게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점심시간이었죠. 문영이는 특유의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흥분 반 비장한 반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진아, 나 방금 그 남자 만났잖아.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귀를 바싹 기울였죠. 뭐? 정말? 반문하면서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문영이는 역시 꼼꼼했습니다. 윤선우의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하는 대신 명함에 적힌 조행강 로펌의 사무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네요. 윤선우 변호사의 존재부터 확인했답니다. 그녀의 철저함은 혹시 모를 사칭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겠죠. 물론 당시에는 그저 저에게 완벽한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의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지만요. 윤선우 변호사가 현재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는 오히려 문영이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네요. 실제하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자 문영은 망설임 없이 윤선우 변호사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네요. 그러고는 오늘 드디어 만났답니다. 만났다는 얘기에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만났다는 묘한 긴장감. 그리고 혹시나 하는 질투심까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내가 직접 갔어야 하는 건가? 하는 후회와 함께. 동시에 문영이가 과연 그 남자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봤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문영은 윤선우 변호사의 첫 만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선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네요. 멀리서도 빛나는 그의 외모는 문영의 눈에도 강렬하게 다가왔고 문영은 속으로 수진이 복 터졌네 하고 생각했다죠. 하지만 그와의 첫 대면은 문영의 예상을 살짝 빗나가는 상황으로 시작됐다네요. 윤선우는 문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네요. 제가 명함 드린 분이 아니시네요. 문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상황을 설명했다네요. 아, 네.
제가 관심 보이니까 그 친구가 명함을 제게 줬어요. 그러자 윤선호의 눈에는 살짝 비웃음 섞인 불쾌감이 스쳤고 곧이어 싸늘한 어조로 문영에게 따졌답니다. 제가 아무데나 막 돌려도 되는 남자입니까? 어머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난과 함께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는 듯한 오만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네요. 마치 나는 귀한 존재인데 왜 감히 내 명함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느냐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고요. 문영은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어진 선우의 말에 풀렸답니다. 윤선우는 이내 표정을 바꾸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영에게 제안했다네요. 오늘 비싼 거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제가 관심 뒀던 그분 번호 주세요.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문영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윤선우는 대화가 이어질수록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네요. 문영은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윤선우를 칭찬하기 시작했죠. 소신이 분명하고 똑 부러지는 논리정연한 화술을 가졌으며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예의 바름까지 갖춘 정말 괜찮은 남자 같았다고요. 윤선우의 사소한 제스처, 목소리의 톤, 문영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까지. 문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영은 연락이 오면 꼭 만나보라며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했죠. 문영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는 내내 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친구한테도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럼 나랑 만났으면 얼마나 더 완벽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윤선우가 자신에게 명함을 건넨 것이 특별한 관심의 증거였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의 이성적인 경고음은 절친의 열렬한 추천과 윤선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서서히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하는 마음이 저를 움직였고요. 윤선우와 저의 알콩달콩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부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선우는 저보다 4살 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의 성숙하고 젠틀한 태도는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매력으로 승화시키며 저를 더욱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연애 초반.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영이가 조행강 로펌에 전화해서 윤선우라는 이름의 막내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해도요. 윤선우는 그런 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아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보였죠. 조행강 로펌 출입증을 비롯해 핸드폰에 저장된 변호사 자격증과 대학 졸업장 등을 은근하게 공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의 신분을 의심할 필요 없는 확실한 증거로 다가왔고요. 저는 점점 더 윤선우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로맨틱 가이를 현실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매너는 1등 중에 1등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의자를 빼주는 것은 기본이고 늘 저의 동선을 먼저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혹시 넘어질세라 손을 잡아주거나 허리를 살짝 받쳐주는 섬세한 배려도 잊지 않았죠. 언제나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했으며 저의 관심사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대화를 끌어냈죠. 제가 잠시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그는 재빠르게 알아채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준 뒤 차에 태워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등. 그의 배려는 제가 잠깐이나마 경험했던 어떤 남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그는 단순히 겉모습만 완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매력 또한 상당했죠. AI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저의 전문적인 이야기도 막힘없이 이해하고 맞장구 쳐 주었죠. 법률이나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공연 예술이나 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두 사람의 대화는 막힘없이 이어졌고요. 매번 새롭고 즐거운 지적인 교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남자에게 저는 그야말로 홀딱 빠져버렸죠. 평소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제 마음은 윤선우 앞에서는 한없이 여리고 감성적인 소녀처럼 변해갔고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오랜 연애 공백을 메워주고 일률적인 사회생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윤선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관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죠. 선우는 제게 첫 커플 여행을 제안했죠. 장소는 바로 청춘의 배낭여행 성지로 불리는 라오스의 방비행이었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선우의 말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라오스 방비행으로 떠난 2박 3일간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에메랄드빛 블루라군에서 함께 수영하고 튜브를 타고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흐르며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었죠. 이제 저의 삶의 윤선우라는 존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저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제자의 고백이 너무 적나라 했으니까요. 수지는 학원 다닐 때도 툭하면 원장실을 찾았죠. 워낙 예민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아이라 겁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 친구였죠. 여러 차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던 아이. 원장님,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로 비밀이에요. 하며 제게만큼은 모든 걸 털어놨죠. 저는 진실로 상담해줬고요. 그러나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리 잡은 사회인으로서 한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다니. 물론 저를 믿어서겠지만 나머지를 읽기가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죠. 원장님, 라오스 방비행에서의 꿈같은 2박 3일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기억입니다. 선우는 그 여행에서 제게 결혼까지 약속했죠. 에메랄드빛 블루라군에 몸을 던져 서로를 얼싸안을 때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결혼하자.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의 오랜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단 하나의 존재 윤선우. 이제 저의 삶에 완벽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제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모든 불안감을 녹여냈죠. 그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완벽한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 올랐고요. 윤선우는 곧이어 자신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보고 그 후에 저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 뒤, 저희는 윤선우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하게 차려진 식기류까지 모든 것이 품격 그 자체였죠. 긴장 반 설렘 반으로 VIP 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자해 보이는 노부부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노신사는 온화한 인상에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고 노부인 역시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윤선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수진 씨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반갑게 맞이하며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아가씨라니. 선우가 아주 복덩이를 물어왔네. 우리 아들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자겠어요. 하며 저를 마음 깊이 반기는 모습이 역력했죠. 노부부의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환대에 저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졌죠. 식사가 이어지는 내내 노부부는 윤선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가족으로 대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했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기는구나.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하는 생각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외로움을 완벽하게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노부모를 만나며 윤선우에 대한 저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굳건해졌으니까요. 행복한 만남이 있고 며칠 뒤, 선우가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다음 주가 세종시에 투자로 산 아파트 잔금일인데 급전이 좀 필요해. 제 머릿속에 돈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지만 이미 사랑에 눈먼 저는 불길한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선우는 곧이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고 다음 달에 들어올 투자금이 있는데 이번 잔금이랑 엇갈려서 한 달 정도만 급히 5천만 원을 융통해 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부모님께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렇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죠.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얼마 전 만난 그의 인자한 부모님,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굳건한 미래가 저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부모님까지 만났고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저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급한 일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 도움으로 그의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 둘의 미래 또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망설임 없이 선우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천만 원이 송금된 뒤부터 선우의 연락은 놀랍도록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자주 꺼져 있었고 어쩌다 연결이 되어도 바쁜 회의 중이거나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면 바쁜 일이 있다며 미루기 시작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변호사 업무가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 막내 변호사니까요. 저는 그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고 약속했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그는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슴을 짓눌렀고요. 설마 아닐 거야. 그가 그럴 리 없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수십 번 되뇌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저의 핸드폰은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잠시 찾아왔던 행복감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저는 결국 직접 그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이성을 잃기 전에 그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선우에게 어렵사리 연락해 만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약속 장소에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 대신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5천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우 씨, 지난번에 빌려간 5천만 원 말인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진,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투자한 게 잘못돼서 나도 지금 죽을 맛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까지 나를 못 믿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눈빛은 혐오감에 가까웠죠. 저는 그의 말과 표정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의 남자는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우가 짜증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가 돌았죠. 그의 거친 언행에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받아 말을 잇지 못했죠. 깊은 상처와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는 결국 절친 문영이를 찾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 문영이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죠. 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수진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이상한 냄새가 나. 문영은 제게 윤선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확히 아는 바가 없었죠. 자세히 말 안 해줘. 그냥 투자 실패했다고만. 제 말에 문영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세상에 1,0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안 듣고 그냥 빌려줬다고? 넌 어쩌자고?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형제지간에도 차용증 쓰고 공증하고 돈 빌려주는 거야. 천하의 경수진이 그걸 몰랐다고? 문영이의 질책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님까지 만났고 결혼 약속까지 해서. 그땐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모기소리로 변명하듯 중얼거렸죠. 문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굳은 얼굴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다음 주 문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렸죠. 문영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욱 비장하고 냉정했습니다. 수진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심호흡하고.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행강 로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들 이름과 학력 등은 공개했는데
대표 변호사 말고는 사진이 없더라고.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조행강 로펌에 찾아갔어. 접수처에 가서 윤선호 변호사 면담 신청을 했지.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윤선호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었어. 그 꽃미남 윤선호가 아니었단 말이야. 저는 문영의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럴 리가? S대 졸업장까지 내가 봤는데? 저의 머릿속은 말도 안 돼. 라는 외마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문영의 냉정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행강 로펌 측은 최근 이런 식으로 윤선호 변호사를 찾는 연락이 너무 잦아 자체 조사 중이고 경찰에도 이미 수사를 의뢰했답니다. 다시 말해 윤선우라는 실존 인물을 S대를 졸업하고 조행강 로펌의 막내 변호사가 된 윤선우라는 존재를 김명철이라는 악질 사기꾼이 완벽하게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졸업장, 신분증 다 위조한 거야. 어떻게 하니? 넌 완벽하게 속았어. 물론 나도 속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제 귀에는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떨어뜨렸죠. 망연자실한 상태로 황급히 윤선호 아니 김명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그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 인간의 정확한 주소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끔찍한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동안 윤선우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직 치밀한 계획과 거짓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영이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S대 출신의 조행강 로펌의 윤선호 변호사를 사칭한 놈을 잡아달라는 고소고발이 수십 건이나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 경찰은 제가 언급한 윤선우라는 이름이 김명철이라는 본명을 가진 사기꾼의 수많은 가명 중 하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대학은 무슨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오직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답니다. 게다가 김명철은 현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며 도주 중인 상태랍니다. 김명철에게 당하고 뜯긴 수십 명의 피해자 가운데 제가 가장 최근에 당한 막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배 중에 도주 중이면서도 제게 마지막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의 부모님은 그저 돈 받고 역할에만 충실한 전문 연기자들이죠. 경찰은 김명철이 항상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연극을 꾸며 피해자들을 농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추억과 사랑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의미했죠. 저는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의 믿음,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만큼은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당할 수가 있지? 저는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자괴감에 허구한 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죠. 상견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알아눕게 생겼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저는 죄책감과 후회와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요. 이러다가 직장 생활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학창시절 가장 믿고 의지했던 원장님만큼은 뼈 때리는 조언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학원 다닐 때도 온갖 고민을 원장님한테 털어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어요. 원장님은 제가 말한 비밀도 절대로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못난 건 못난 거고 이 억울하고 답답한 속이라도 한번 후련해 보고 싶어서요. 수진아, 나도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가슴 아프다. 메일을 읽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중고등학생 때도 툭하면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속을 털어놓았지.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기복이 컸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는 여린 아이였어.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지고 내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 노력했지. 다행히 원장실을 나갈 때쯤이면 넌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은 웃음을 되찾곤 했어. 우리 학원에 다니는 6년 동안 넌
원장실 문턱이 닳도록 유난히도 자주 드나들던 아이였어. 그때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답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었을 거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아. 우선은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도둑의 교활함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다는 옛말처럼 지키는 10사람이 도둑 한 놈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잖아. 물론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조심하고 의심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이미 지난 일을 어쩌겠니? 지난 과거에 갇혀 자신을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제는 자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때야. 내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난 후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좌절에만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 내 안에는 분명 그런 강인함이 있다. 이 점은 스스로에게도 칭찬해 줘야 해. 하지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 수진아, 우리 수진이 중고등학생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이번 일이 더 걱정이다. 공황장애는 호흡곤란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신체 증상뿐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불안장애이며 조울증은 비정상적인 흥분과 슬픔이 반복되는 기분장애로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임상적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잦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함께 찾아오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지. 일상생활 기능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게 돼.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 능력이나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판단이 흐려지지.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야. 마음이 여리고 착한 너에게. 이런 종류의 정신적 고통은 심리적인 방어막을 약하게 만들거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향이 생겨. 김명철 같은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취약점과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단다. 그들은 희생자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인정 욕구 등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 그걸 미끼로 삼아 서서히 감정을 파고드는 전문적인 포식자들이야. 내가 볼 때 넌 선천적으로 마음밭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 좋게 말해 여리고 착한 거지. 다르게 말하면 지나치게 착해서 누군가가 베푸는 작은 호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며 그 사람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런 점들이 때로는 내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명철 같은 악질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야. 사기꾼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의 관상을 잘 보거든. 눈빛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어디를 공략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 있어. 마치 내 이마에 나 착해, 나 여려, 나 의심 잘 안 해 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걸 읽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랑 똑같아. 내 이마에 나 착해 라고 써 붙였다고 내가 말한 적 있지? 기억나지? 특히 김명철이 사용한 수법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일종이야. 피해자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악용하여 신뢰를 쌓고 그 이후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범죄지. 그는 변호사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과 꽃미남 같은 외모로 완벽한 위장막을 쳤어.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배려심은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실제로 잘생긴 외모나 달콤한 말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사건들은 셀 수 없이 많단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예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서 등산 온 40대 50대 유부녀들을 꼬드겨 18억 원을 갈취한 일명 수락산 카사노바 사건이 있었지. 그의 타깃은 외로움과 삶의 활력을 잃었던 중년 여성들이었어. 그 밖에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을 표적으로 한 납치 사건처럼 돈을 노리고 벌어지는 범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유명 가수 겸 연기자조차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이체했다는 뉴스도 나왔지. 이 모든 사건의 기저에는 피해자의 특정 상황이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이 깔려 있어.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김명철 같은 부류는 너 같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물색하고 완벽하게 연극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천부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착취하는데 아주 능숙하거든. 수진아, 이제는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해. 상처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야. 우선은 내가 안 하던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요가, 규칙적인 조깅, 명상.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몸을 움직이면 답답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또한 운동은 성취감을 주고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거다. 특히 지금의 불안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뇌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으니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야 해.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듯이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그 중에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 인간관계와 인간 파악을 다룬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심리학 서적,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 유형과 그들의 행동 심리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렴. 이는 단순히 타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를 기르는 과정이야. 내 주변에 사기꾼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건전한 회의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아야 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돌보는 거야. 이 비극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 자신을 자책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무너지는 것은 그놈이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야. 내가 겪은 고통은 오직 너만이 이해할 수 있는 너만의 소중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통해 너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어. 상담 치료를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렴. 친구 문영이처럼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나는 내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너는 과거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던 강한 아이였어. 나는 내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알고 있단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악질 사기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임을 명심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다. 몇 달 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명철은 다행히 붙잡혔고 죄질이 너무 나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네요. 수진이는 아쉽게도 5천만 원을 포기해야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명철에게 당한 피해자는 수진이 외에도 정확히 2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악질 사기꾼이 뜯어낸 돈이 모두 합쳐 1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명철의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명철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중고 외제 승용차뿐이라네요. 어쨌거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진이가 제 조언대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헬스클럽에는 출근 전에 요가 학원에는 퇴근 이후 그렇게 심신 달래기에 나섰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댓글 주시면 꼭 답글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